여러분에게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요?必将在钢铁长城面前碰得头破血流。 그들이 강해질수록 두려움은 커져갑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수업, 이번엔 중국입니다. 일 년에 걸쳐 세계 최고의 중국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인사이드 차이나 세 번째 강사입니다. 중국 청년 세대가 열광하는 세계적인 인류학자 샹바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묻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나요? 교과서에 나오는 뻔한 중국 이야기와는 다를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샹비아오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사회인류학 연구소장입니다. 오늘도 중국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앞선 수업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논했습니다. 바로 부유와 내권이죠. 부유와 내권 현상을 겪은 중국 청년은 뭘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탈중국입니다. 이 단어는 중국 SNS의 인기 검색어가 되었는데요. 특히 2022년 4월과 5월에 코로나19로 상하이가 봉쇄됐을 때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탈중국은 무엇일까요? 탈중국은 중국어로 발음하면 run인데 영어의 run과 똑같죠. 달아난다는 뜻입니다. 또한 윤택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한 단어죠. 처음에 탈중국인은 해외로 떠난 이민자를 뜻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달아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중국을 떠나고 싶어서 아무도 모르게 달아났어요. 이후 탈중국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이주 경험이 있거나 해외로 나가면 탈중국인이라고 했어요. 해외에 나가면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윤택하게 살 수 있었죠. 즉 탈중국이라는 단어를 통해
달아나고 싶은 욕망을 나타낸 겁니다. 달아난 뒤엔 더욱 느긋하고 윤택한 삶을 원했죠. 물론 많은 사람이 해외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제 이동은 나라마다 여러 정책에 따라 제한되니까요. 탈중국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와 직접 연관돼 있거든요. 바로 중국과 세계와의 관계, 특히 중국과 서구와의 관계 말이죠. 2022년 전 세계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걸 소위 세계화 시대의 종말이라고 볼 수 있고 동시에 그레이트 게임 시대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시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990년대) 초 베를린 장벽과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며 세계는 하나의 발전 모델에 돌입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기반의 모델이죠. 동시에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서구의 대의민주주의를 미래의 발전 방향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바로 세계화 시대이며 세상이 똑같은 규칙을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무역기구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졌고 많은 국가에서 IMF의 다양한 경제 통제 방법을 따랐어요. 워싱턴 합의만 보더라도 경제가 작동하는 법칙을 정했죠. 수렴의 방식이죠. 세계화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국가가 통일된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레이트 게임 시대는 세계화 시대와는 다릅니다. 그레이트 게임 시대에 중요한 건 모두가 따르는 규칙을 원하지 않죠.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레이트 게임 시대엔 규칙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모두 게임의 과정이니까요. 게임의 방식 또한 기존의 규칙을 넘어섭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어지니 기존의 규칙은 끝없이 왜곡되고 파괴됩니다. 오늘날의 그레이트 게임은 냉전 시대의 그레이트 게임보다 더 염려스럽습니다. 왜냐고요? 두 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냉전 때와 달리 세계적으로 따르는 기본 경제 모델이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날엔 어떤 국가든 자본주의 발전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긴 힘들죠. 냉전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냉전 시대에는 강한 대립이 이어졌고 단단한 경제 기반 하에 이데올로기적 색깔도 뚜렷했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처럼요. 이는 단순히 이데올로기를 넘어 경제의 근간이었어요. 경제가 어떻게 작동할지 정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기본 경제 모델에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왜 그레이트 게임을 하는 걸까요? 맹렬한 군사적 대립, 즉 힘을 겨룬 것이죠. 두 번째 차이점은 뭘까요? 오늘날 그레이트 게임에선 강대국 내부의 이데올로기 논쟁이 냉전 때의 이데올로기 논쟁보다 더 뚜렷하다는 겁니다. 냉전 기간에는 국가 간 논쟁이 있었지만 국내에선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더 통일되고 정치적 관점이 단순했죠. 하지만 오늘날 여러 주요 국가 내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논쟁이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국 내 단결과 통합이 소실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대립은 군사적 대립으로 바뀌고요. 새로운 방식이죠. 이를 바탕으로 초국적 이동의 역할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는 탈중국을 선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탈중국을 말하는 젊은이들을 샤오펀홍과 다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샤오펀홍은 중국의 누리꾼 집단으로 급진적인 민족주의자예요. 보통 젊은 층이 많고 도시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죠. 민족주의자와 탈중국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별개의 집단이에요. 하지만 탈중국을 말하는 이들이 꼭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 민족주의 사상의 부활은 2000년에 시작됐습니다. 1999년 나토가 베오그라드를 폭격했을 때가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중국의 민족주의가 부상했고 중국이 세계의 문을 개방하고 여러 논의에 참여하는 데 영향을 줬죠. 그래서 민족주의는 세계와 연결된 겁니다. 이 현상을 잘 이해하려면 탈중국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40년간 중국 해외 유학생들의 변화를 알아보는 거죠. 문화 대혁명 시기만 해도 보통 사람은 해외 유학을 꿈도 꿀 수 없었어요. 해외 유학은 1970년대 후반 중국과 미국 정부가 상호 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으로 떠난 유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했죠. 미국 정부도 비용을 지원했고요.
그때 해외 유학은 정부 간의 국제적 협동 프로젝트였어요. 1980년대 이후부터 해외 유학은 4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입니다. 첫 10년간 해외 유학은 정부 사업에서 개인 행위로 급변했습니다. 특히 대학원 성적이 좋고 포부가 있는 학생들이 국비 지원 유학을 갔는데요. 유학 후 중국에 돌아와야 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남았죠. 당시엔 해외에 남길 원한다면 그 나라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학자와 학생 집단이 대규모로 형성됐죠. 이 해외 중국인 학자와 유학생 집단은 훗날 중국의 정치, 사회 변화에 큰 역할을 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발전된 서구 국가에서 정착해 살다 보니 서구의 정치, 경제,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겁니다. 공부를 하러 갔던 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서구의 발전 모델을 깊게 이해하고 단점들도 알게 됐죠. 사실 그들이 처음으로 중국 내 동료들에게 말해줬어요. 서구의 발전 모델이 정답은 아니다. 서구에도 문제가 많으니 롤모델로 삼을 필요는 없다. 또한 서구의 성공 사례가 중국에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중국 신좌파 부상의 중요한 기원입니다. 1989년 이후 서구에 머문 중국 학자들이 서구를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해외로 유학생을 보내는 것을 멈췄다가 다시 유학생을 해외로 보냈고 자비로 유학 가는 것도 허가했어요. 슬로건도 바뀌었죠. 고국으로 돌아와 복무하라 해서 고국을 위해 복무하라 하고요. 고국으로 돌아와 복무하라는 말은 중국으로 귀국해 일하라는 건데 고국을 위해 복무하라는 말은 어디에 있든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초국적인 사고방식입니다.